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한국작곡가협회 실행인사라고 일하고 있는 한기영입니다. 저희 한국작곡가협회가 매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 제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창작 음악들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선보여 왔습니다. 특별히 음악회가 있기 전 당일날 무대에 오는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양 음악 학자분을 모셔서 음악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돋보이자 하는 세미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인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신인선 선생님에 대해 간단한 소개 말씀을 올리면 경희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음악학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경희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 중이십니다. 신인선 선생님께서 오늘 작품이 연주되는 최진석, 김효선, 유도원, 김권석, 신혁진 그리고 배경은 작곡가의 작품들에 대해서 교찬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도 제가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장들 두 번째 시리즈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장소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보다 수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음악회장도 좋은 곡들이 연주됨에도 불구하고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두 번째 시리즈를 맡게 돼서 또 5월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작곡가협회하고 우리 학회, 서양음악학회하고요 공동 작업에서 항상 김경은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 세미나를 끌고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시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번 피하고 싶은 게 이 행사예요. 근데 김경은 선생님께서 항상 부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하는데 받고 나면 악보를 닦는 순간부터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학자는 작품을 볼 때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 세미나를 끌고 나가는 그 목적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품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젊은 작곡가 선생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필이라든가 그 다음 어떤 창작관을 가졌는지 어떤 자료도 없이 작곡가 선생님들의 성함과 작품만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또 받은 작품의 경향은 다 틀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세미나를 이끌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2번을 연습을 해봤는데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를 못했나 고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말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이 나는 창작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창작관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하시더라도 이거는 학자의 입장에서 본 세미나고 서로 다른 역사 보고 좀 묶어 가야지만 세미나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작업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제 발표가 끝나고 서로 디스커션 할 때 선생님들의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목을 하나 정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악에 참여하고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제목이 연주가의 입장도 아니고 그 다음 작곡가 입장도 아니고 학자 입장도 아니라는 거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을 이 실내악 제전에 연사로서 참여할 때 작품을 볼 때 과연 이 음악회에 와서 듣는 청자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낯설지 않게 그 작품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중심에다 둡니다. 이 글이 먼저 음악 촌취에 게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읽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앞에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곡의 분석적 접근 방법을 저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실내악입니다. 그래서 실내악이
처음에 우리가 실내악이라는 개념이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거를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6곡을 통해서 그 실내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중들에게 실내악 연주에 상상적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있을까? 즉 작곡가들이 이걸 염두에 뒀을까? 염두에 두지 않았어도 청자들이 이 장치를 음악을 들으면서 파악한다면 음악을 듣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장치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곡을 분석하고 뭔가 공통된 것을 뽑아봐야 되겠다 하고 뽑은 것이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청중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복과 그를 통한 형식. 그래서 6곡의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반복을 확인했고요. 그 반복을 통해서 형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한 작품들이 6곡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주자의 제스처입니다. 그 다음 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우리 6곡의 작품들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악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내악은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적 정의로 실내악을 한번 뽑아보면요, 가장 먼저 띄는 내용들이 한 연주자 또는 작은 독주적 편성을 위한 음악이다라고, 그래서 이 편성과 관계된 것이 실내악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주 장소 때문에 붙여진 장르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17세기 그때 귀족이나 어떤 궁전에 있는 큰 연주 홀에서, 즉 극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살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 실외가 아니라, 그 다음 교회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붙여진 장르명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연주자 또는 작은 독주적 편성을 이 사전에서는 하다못해 숫자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에서 9명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연주하는 것도 대강당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주 장소하고 부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연주되는 곡목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목의 편성이 제목과 함께 다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가장 피상적인 실내악이라는 개념하고 이것도 실내악일까 하는 의혹을 부는 작품이 2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숨 하면서 알토 색스폰, 그 다음 댄서 앤드 이미지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작품은 독주네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이라는 실내악의 편성에, 즉 실내악이 생기게 된 것은 18세기 이래로 비르투오소적인 아주 명연주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어지면서 솔로 음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들으실 김건석 선생님의 작품에서 이 색소폰이 상당히 비르투오소적인 내용을 음악에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독주 음악일까? 라고 물음표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댄서 앤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일단 다음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일단 멀티미디어악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조소를 전공하는데 대학교 가더니 영상 매체라는 것을 부전공을 한대요. 그러더니 매일 자기가 스케이트보드 타다 넘어지는 것도 동영상을 찍고, 또 작품 조소로 만든 것도 동영상을 찍고, 또 작곡을 하겠대요. 이 시퀀스가 좀 막 만들더니 영상에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작곡을 배워야 되겠대요. 그래서 너 작곡가 갈 거야? 아니면 지금 너 타는 조소를 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요즘은 이렇게 다 멀티로 묶여야 돼. 융합의 시대야. 그래서 자기가 회화를 안 하고 조소를 한 이유도 그걸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바로 그런 멀티미디어 아트, 즉 우리가 음악이라는 이제 장르 안에, 음악이라는 예술 범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백경원 선생님의 작품에 보면 이 9명까지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과연 맞나 하는 스트링 오케스트라라는 편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트링 오케스트라 하면 5부 편성해서 5개의 현악기만 와도 됩니다. 그럼 물론 사전적 정의에 잘 부합을 하겠죠.
하지만 어떠한 연주 홀에서 얼마나 사운드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마림바와 스트링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시는 작품 편성에서 마림바를 신뢰하게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은 아주 대조되는 음색입니다. 마림바, 그 다음 현악기.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색이 실내악이라는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협주적 실내악으로 가야 될까? 즉 마림바를 독주악기로 사용을 했을까? 아니면 현악 5부라는 5개의 현악기와 마림바라는 악기의 육중주로 해석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육중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에서 보면은 한 이제 40마디 넘어가는 부분에 작곡가가 노래 1하고 표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기서 한 50마디 더 뒤로 가면은 노래 2하고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1은 마림바가 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 2는 현악기 중에서도 비올라가 맡아서 독주적 내용을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독주적 패시지를 마림바, 그 다음 현악기에서도 비올라가 연주한다는 것은 이걸 협주곡으로 보기보다는 육중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 라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한번 더 찾아보자 하면은 바로 노래 2가 나오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 부분에 저 마림바 맨 위에 있는 마림바가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노래 1에 있었던 선율적 진행의 음정 관계를 리듬적으로 축소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래 2의 그 선율적인 내용에 노래 1의 특징을 간주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받쳐주고 누가 독주악기라기보다는 협주적인 모습을 넘어서 대등한 선율의 악기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보입니다. 이걸 조금 더 뒷받침하는 것은 이 노래 2가 악곡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의적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제가 좀 축약시켜서 해놨는데요. 103마디 되면 첼로가 노래 2 선율을 전이형으로 해주고 있고요. 107마디에는 퍼스트 바이올린이 원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 111마디에는 마림바가 음가 축소를 해서 2마디에 걸쳐서 노래 2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세컨 바이올린이 마디 113에서 다시 원형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원형이 잘 감지는 안 돼요. 이 음정 간에 옥타브 넘나들기를 해가지고 선율선을 많이 해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의적 성부의 짜임새, 즉 현악기가 다 한 번씩의 그런 노래 선율을 연주한다는 거, 마림바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6개의 악기들을 대등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실내악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만 더 뒷받침을 한다면 이 곡이 맨 뒤 끝나는 부분에 되면 앞에 나왔던 노래 1이 마림바하고 현악기가 다 같이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음악의 내용으로 저는 협주적 실내악, 즉 마림바를 독주악기로 하고 현악기가 반주하는 형태보다는 6개의 악기들이 각각의 독주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실내악으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연주 곡목을 보시면은요, 아까 이야기한 2곡을 제외하고, 지금, 오늘 조금 봄이어서 핑크색 박스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잘 보이시죠? 이걸 보면은 3중주 편성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김효성 선생님의 작품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실내악 편성하면 딱 나오는 현악 3중주 편성을 가지고 있고요. 최진석 선생님과 윤도원 선생님의 작품에는 플루트라는 악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피아노 3중주에서 바이올린이 했던 그 위치에 플루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 플루트와 그 다음에 첼로와 피아노라는 3중주, 피아노 3중주의 약간의 변형된 모습은 사실은 20세기에 있어서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정고전주의 시대부터 이 높은 선율악기, 바이올린을 대체하는 모습은 단악기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대체의 모습들이 부드러운 음색을 내는 플루트나 혼, 클라리넷 정도로 사용이 되어졌고, 이것은 실내악이라는 것 속에서 서로 우리가 실내악에 대한 편성을 찾아보시면요, 상대적으로 현악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악기가 주도하는 실내악에 관악기가 들어왔을 때 관악기의 음색이 너무 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사고에서 어떤 음색적 융화, 조화를 염두에 둔 대체 관악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두 선생님의 곡에서 플루트는 그러나 바이올린한테 부드럽게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룻과 첼로의 관계들을 보면은 바로 음색 조화라는 걸 제가 뽑아놨는데 여기에 음색 조화는 바로 앞에 쓰여 있는 특수주법이라는 것을 통한 음색입니다. 그래서 이 음색은 플룻이라는 악기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색도 아니고 첼로가 가지고 있는 악기의 음색도 아닌 제3의 음색을 이 특수 주법으로 창출하고 그것에 의한 음색적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찾으면 지금 띄워놓은 악보는 최진석 선생님의 작품에 91마디 정도에 나오는 건데 두 악기가 플루트 그 다음에 첼로도 하모닉스를 하고 있고요. 첼로 같은 경우는 이 첼로의 현 중에 네 번째 현에서 술포티첼로 해라 하면서 연주 지시를 주고 있는데 이 소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대에 피아노 트리오 편성에 플룻이 들어가 있을 때 보통 청자들이 생각하는 플룻의 영롱한 소리, 첼로의 중후함, 어떤 아주 멜랑콜리한 선율선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말고 청중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새로운 음색. 그런데 두 악기가 서로 다른 음색을 내지 않고 하나의 음색으로 만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띄워놓은 건 유도원 선생님의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자, 밑에 분석해놓은 것 유도원 선생님이 어떠한 연주 주법을 해라 하는 것들을 찾아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에어 노이즈라는 것이 이제 이 숨소리를 크게 집어넣어서 소음의 효과를 만들려는 거고요. 그걸 그리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포네틱 사운드까지 겹쳐서 해라 하는 연주 주법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첼로는 아까 보신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보시는 이 표시는 보잉을 할 때 활의 그 압력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주법들이 우리가 제3의 음색을 만들어주고 이 제3은 제3, 제4가 아니라 3이라는 새로운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신옥진 선생님 작품 경우에는 눈에 보이시는 게 클라리넷일 거예요. 악보에 보시면 B플랫 클라리넷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피아노 4중주에서 비올라를 빼고 B플랫 클라리넷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B플랫 클라리넷이라는 것의 모습들의 이 작품은요, B플랫 클라리넷을 사용하면서 신혁진 선생님 작품에서는 이 특수 주법들, 악기들만에 나오는 특수 주법들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거의 없지 않나 싶을 만큼 순수 우리가 기본 전통적인 연주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클라리넷과 이 현악기 간의 음색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또 실내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클라리넷을 실내악에 포함하는 작품은 브람스 작품 하나를 예를 든다면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를 해 5중주라는 작품 B단조 오페 115를 보면은요, 이 클라리넷을 A 클라리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A 클라리넷을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문헌들에서 현악기하고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음색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브람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실내악에서의 편성에 그 아주 그 큰 위치를 차지하는 현악기의 음색에 관악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혁진 선생님 작품에는 A 클라리넷도 아니고 B 플랫 클라리넷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그럼 B 플랫 클라리넷을 어떻게 이 작품에서 운영했을까 하는 궁금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악기 2대, 바이올린, 그 다음 첼로가 클라리넷 이라는 세 개의 선율 악기가 아주 동등하게 취급된, 그래서 각각의 악기들이 각각의 성부들을 가진 독립적 성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실내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조화롭느냐 했는데 지금 각각의 생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좀 조화보다는 대조, 그렇죠? 어떤 대립의 모습 또한 강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휴기스라는 사람은 아주 일찌감치 1746년에 본인의 저서에서 실내음악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르, 즉 실내음악에서는 윗성부, 중간성부, 아래성부들이 품위를 지키면서도 묘하게 서로 대조되며 모방하고 또 경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개념을 좀 설정을 해놨는데, 신혁진 선생님의 작품에 이 개념에 참 잘 맞는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반복을 통한 형식에 대해서 신혁진 선생님 작품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전형적인, 아주 사전적 정의 실내악의 6곡을 대립을 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음악회장에서 실내악이 오늘까지 어떻게 변화됐을까, 어떤 모습들의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특수수법을 통한 새로운 음색 창출과 그 조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를 간악기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악기로, 그 다음 무용과 영상으로 확장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무용과 영상으로 확장했다라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색소폰과 동등한 음악적 성부로서 무용과 영상이 역할을 하느냐, 즉 음악이 한 성부라고요, 무용이 또 한 성부고 영상이 한 성부로서 멀티미디어 아트의 삼중주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색소폰이 단지 청중들한테 무대에 있는 영상가, 무용가의 그 동작을 통해서 색소폰의 솔로 음악은 부수 음악으로밖에 기능을 안 할까? 이 부분은 저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음원은 그냥 파일이었기 때문에 mp3 파일이어서요. 무용수의 무용도 그 다음에 영상도 보지 못한 상태여서 요거는 오늘 음악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느끼고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실내악에서 각 성부의 독립성은 그전에는 음악적인 내용으로 누가 주제적인 내용을 하느냐, 어떤 리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만 파악했는데, 이제는 악기의 음색, 고유 음색으로도 그 각 성부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청중의 관점에서 오늘 6곡을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그 이해하는 장치들 4개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연주자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주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연습하시냐고 못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주자는 촉구에 대한 분석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특히 실내악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괴테가 현악 사중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4명의 현자들이 나누는 대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성부들이 얼마나 음악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에드워드 콘이 언급한 내용을 하나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콘은 일반적으로 최상의 연주 모델로 꼽히는 합주 형태는 실내악이다. 한 악기가 한 성부씩 맡아 연주하는 성공적 연주는 각 주자들이 악보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달렸다. 신중한 총보 읽기는 이러한 이해로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실내악이라는 음악의 장르가 얼마나 고급 예술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얼마나 그 각각 자신이 맡은 성부에 충실한 학습과 그 다음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은 청중들은 악보도 없고요, 어떤 정보도 없이 오늘의 음악회에 와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청중들은 오늘 6곡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물음표 3개를 달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중과 사실은 창작자와의 관계, 는 서양 음악사에서 미학관이 바뀔 때마다 다른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실용적 사고가 강할 때에는요, 이 창작자와 그 다음 청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에서 있었어요. 자, 근데 20세기
보면서 순수 예술 지향적 사고, 즉 모더니즘 사고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요. 이 모더니즘으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1970년대 이후가 들어오면 청중과 또 창작자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 사고는 감상자를 의식하고 감상자들과 작품, 감상자들과 창작자들이 소통하는 작품을 목적에 두고 창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장치는 뭐였느냐? 음악 형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소나타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순수 예술 지향적 사고, 모더니즘 사고는 이런 실용적 사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수용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요. 예술의 자율성이 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선두주자들은 우리 신음악 제1세대다. 즉 제2 비엔나 아파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청중과의 괴리 현상을 허물고자 노력했다. 청중과 음악, 청중과 창작자가 언제부터 괴리 현상이 있었느냐, 소통을 못했느냐 하면 바로 모더니즘 사고의 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괴리감을 이제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가지고 창작적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음악을 기술해 나가십니다. 자, 이 내용들은 70년대 중반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굉장히 많은 음악적 사고와 경향과 어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낭만주의를 비롯한 신조성주의, 미니멀 음악 이런 내용들이 바로 청중과의 괴리감을 깨트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연주되는 작품들은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 안에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실 텐데 그 음악회장 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홍종수 오이숙 선생님이 쓰신 음악리학 13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도르노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 가면서 쓰신 내용을 잠깐 저도 재인용해 왔습니다. 청중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선율은 중성화되어 자체의 비판력을 상실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데 반하여 날카롭게 청중의 신경을 자극하는 불협화음은 그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해주며 가상의 세계의 유희, 수능적 태도를 부정함으로써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그 당시에 당대에 이해되어지고 그 당대의 감성에 소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하게 보여주고요. 오늘 들은 작품들은 이런 작품은 아니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렇게 청중과의 괴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면 청중들은 쉽게 음악을 들을 것이냐? 근데 여전히 청중들은 듣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연주에 상상적으로 내가 그 음악에 빨리 들어서 마치 거기에 한 연주가가 된 것처럼 절대 진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연주가들이 있다면 내가 베토벤 음악을 막 내가 거기에서 바이올린 하는 것 같고 하는 순간들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동시대의 작품들을 들을 때에는 그 작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바탕에 두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청중들한테 절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치들을 조금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음악을 이해하는 한 걸음 그다음 음악적 연주에 참여하는 그 문 앞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반복, 그 다음 형식입니다. 자, 이 내용은 6곡의 작품들 중에 다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중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는 작품으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진 선생님의 야간비행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반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디 1, 2에서 제시되는 두 마디 동기가 클라리넷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두 마디 동기는 또 음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음형 A라고 하는 6 있다는 편은 나중에 B 부분에서 오스티나토 음형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된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이 두 마디 동기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눈 그 스코어 넘버 알파벳 2의 첫 번째 96마디에 보면은요, 첼로가 동일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각각의 악기들이 동등한 성부로서, 동등한 그 자기의 색깔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동기를 악기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에 근간을 두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동일한 동기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날 때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요 D와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끝나는 L. 자, 뒤에는 M은 이제 종지 부분에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L을 볼 때에는 똑같은 음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랄풍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동등하게 나와서 우리가 시작할 때 끝날 때 동일한 내용이 나와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점을 제시합니다. 자, 이 곡의 B 부분을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마디 동기의 음형 A를 가지고 발전시킨 오스티나토 음형이 지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 27부터 오스티나토 음형이 나오는데 요 27의 요 오스티나토 음형을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아까 6개의 6이 있던 음표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주면서 여기에 결국 도달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했고요. 27마디에 있는 이 오스티나토 음형은 68마디까지 반음씩 상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두 번째 부분에 FGH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 113에서 157에도 이 음형이 변화되어서 계속 오스티나토 음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반복이라는 것은 이 곡에 큰 부분을 했고 또한 그 반복적인 내용들의 오스티나토 음형은 그것에 대해서 음악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1부분하고 2부분을 비교한다면 이 I하고 J는 사실은 1부분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안에서도 반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I에 나왔던 이런 E 플랫부터 시작하는 선율적인 부분이 I, J에서도 악기를 바꿔가면서 바이올린이 했던 걸 클라리넷이 하면서 다시 반복이 되어져서 이 새롭게 삽입되어진 변화의 수단인 부분 또한 반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J의 변화를 빼놓고 나면 대칭적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C의 내용이 K의 내용하고 아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반복, 커다란 반복들이 바로 음악의 형식, 시메트리 구성의 대칭 구조의 형식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반복적 내용을 듣는다면 야간 비행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표제성의 음악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 훨씬 음악을 쉽게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효성 선생님 작품에서도 현악 3중주였었거든요. 그래서 표제로 주여 들으소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한국적 선율음악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오스티나토 음형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 오스티나토 음형 한 7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마디에 있어서의 오스티나토들을 띄워보면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긴 부분, 20마디가 넘게 하나의 음형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한 3마디 정도만 하나의 음형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스티나토 음형이 계속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다 첼로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첼로가 계속 오스티나토 음형을 연주할 때 과연 그럼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묻고 답하는 짜임새하고 솔로적 패시지 연주에 대한 내용만 오늘은 예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오스티나토 음형 1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패시지인데 보시면 벌써 딱 아실 거예요. 크로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교차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적 패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첼로가 제2 오스티나토 음형을 연주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독주적인 패시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악보를 보면서 듣는데도 아주 숨찬 모습들을 느꼈어요.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은 첼로는
바로크 시대의 계속적 음악기 같은 역할을 하고 두 개의 선율악기를 위한 실내악이구나 하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악이라는 것을 역사에 있어서 또는 사전에 있어서 현악 삼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성부가 동등하다라는 고전적 의미는 이 작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나토 음영을 들을 때 이 작품의 이해는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연주자들의 제스처가 얼마나 음악을 처음 듣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음색을 추구하는 작품, 즉 현대 작품이라고 하는 데에서 연주자들의 제스처는 청자들에게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다라고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에드워드 콘 글을 하나만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콘은 상상적인 신체 개입은 음악적 페르소나와 청취자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지켜보는 시각적 자극이 중요하다. 연주자의 신체적 제스처를 지켜보는 것은 그 음악의 상징적 제스처에 공감하는 반응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글귀는 우리가 음악회장에 오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악회장에서 공감할 내용이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제스처라는 것이 그냥 보통의 모차르트 음악 이런 것들을 연주할 때도 연주자의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막내딸이 지금은 많이 컸지만 아기 때 음악회장을 데리고 가면요, 현악기는 문질러서 소리 나는 걸로만 아는 아이인데 어느 날 뜯는 거를 듣더니요, 음악회장에서 크게 엄마 왜 이런 소리가 나? 하면서 묻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아이한테 너무 재미없는 음악을 듣다가 그 피치카토 하는 음색에 눈이 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음악을 열심히 또 들어요. 그러다 걔가 지나고 나서 다시 팔을 문지르면서 하니까 또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이를 기르면서 알았는데 오늘 작품들 속 특히 우리가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특수주법이 있는 데에서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청자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떤 악기지? 하고 무대를 응시하게 되어지고 그 작품에 몰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특수주법을 많이 쓴 작품들은 6곡 중에서 제가 유도원 선생님 작품하고 최진석 선생님 작품을 뽑았는데요. 이 작품들 속에서는 편성이 똑같다는 거 아까 보셨죠? 플루트하고 그다음 첼로하고 피아노 편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루트하고 첼로에 특히 특수 주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어서 플룻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두 작곡가가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룻에 에어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을 만들어내는 공기를 아주 많이 집어넣는 연주 주법들에 사용한 한 부분이고요. 유도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표를 네모를 표시하면서 그 공기를 많이 넣어서 소음을 만들어라라는 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X 표시를 하실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더 많이 넣어서 아주 짧은 음가로 내는 이런 특수법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이 다 목관악기의 연주주법에 이렇게 포네틱 사운드를 결합시키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플라토 중에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최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보통 노말로 연주하는 그 음고에다가 플라토 중해를 넣으셨다면 유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에어 노이즈를 하면서 또 플라토 중해를 하는, 그래서 아주 여러 특수 주법들이 겹치게 하면서 새로운 음색을 창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음의 반복과 지속하는 방법에서 두 분이 약간의 차이는 보이는데요. 최진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트레몰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악기의 음색과의 어떤 조화를 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유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박자적인, 그다음 비율적인 동음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요. 비율적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까봐 설명하면 요 공간 있죠. 악보의 공간을 비율적으로 알맞게 나누어서 동음을 반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음 반복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유도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은 현악기 첼로가 하는 홀레르 바투터의 어떤 음색과 동질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용한 이러한 특수 주법들이
맨 처음부터 청자들의 눈길을 받지는 못합니다. 듣다가 보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면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음악에 몰입하고자 하는 어떤 단초가 되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곡가들은 이런 특수주법을 왜 썼을까? 단지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을까 했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두 곡의 작품에서는 어떤 아까 신혁진 선생님 작품에서 또는 주여 들으소서에서 반복이 음악의 형식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했는데 이 두 작품에서는 이런 특수주법들이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락적 부분의 역할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석 선생님은 A, B, C로 본인의 작품이 구성이 되어졌다고 그 해설문을 보내주셨는데 A와 B가 넘어갈 때 그 다음 B에서 C로 넘어갈 때 이런 특수주법들이 등장하고 그 새로운 부분을 시작할 때는 보통의 연주로 하고 있어서 분명히 단락적 구분점으로 새로운 연주주법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도원 선생님 곡에서는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띄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도원 선생님의 작품은 반응 진행의 앞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다가 동원 반복으로 가는 것이 음악 진행 구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디 97, 122, 153의 첼로를 보면 5도 음정을 주면서 서클 보잉을 하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음악을 들어보면 5도의 아주 혁파적인 음정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반응계적인 징의 동음 반복, 거의 타악기적인 소리에 이런 동음 반복과 대조되어지는 혁파적 소리로 아주 작은 단락의 구분점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제스처로 작품, 오늘 연주되는 작품에서 눈길을 끌 것은 김권섭 선생님의 숨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원주의, 과연 뭐냐? 음악, 무용, 영상이라는 다른 예술 분야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다원화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사계를 갖다가 하는 크로스오버까지도 다원화의 모습에 포함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예술 분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더니즘 앞에 붙어있는 포스트는 굉장히 상충하는 적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탈로의 번역이에요. 벗어나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즉 진보와 발전을 부정하는 안티모더니즘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조금 쉬운 음악입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뭐가 좀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네 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또 하나의 포스트의 해석은 뭐뭐 이후로의 번역으로서 모더니즘의 이후, 그래서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어려운 현대음악 청자 입장에서 뭐야 이거? 허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갈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음악과 무용과 영상을 결합했다는 건 분명히 실험성입니다. 그럼 실험이라는 얘기는 모더니즘에 추구하고 있었던 내용하고 아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럼 이 작품은 청중들한테 어렵겠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음악을 무대에서 보시게 될 때에는 사실은 무용과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음악은 안 들려도 무용과 영상이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이 청중들의 관심을 끄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표제입니다. 제가 또 작품 6개를 다 올려놓는데요. 오늘 연주되는 6곡의 작품 중 표제를 안 가지고 있는 작품은 신혁진 선생님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품 6개는 다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표제가 과연 청자들이 음악 청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는 접근을 좀 용이할 거예요. 북위 38도?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나? 주여 들으소서 뭔가 여기에 좀 그런 어떤 성가의 내용이 있을까? 이런 어떤 기대, 선입관을 좀 갖게 하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얘가 음악을 들을 때 이 표제들이 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충족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는 표제가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절대음악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형식이 그 위의 본질이다. 표제가 있으면 우리 표제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표제음악이 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표제성에 있는 것들은 음악의 뜻,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제가 바로 우리 5분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창작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이 출발점이 그 청자들한테 이해의 수단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라는 것을 하나 했기 때문에 표제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악보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민경훈 선생님의 노래 이 함께 부른이라는 가로 안에 내용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맨 처음 보기 시작할 때 마림바라는 음색과 현악기라는 음색을 현악기의 피치카토, 마림바의 스타카토로 어떤 음색적인 융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듬도 같이 우리가 실제 코랄풍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음색적 융합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불협화 음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협화 음정들이 점차 진행을 하면서 맨 끝에 악곡이 끝날 때에는 협화 음정 완전 5도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서로 맞춰 나가는 함께라는 표조성의 해석으로 보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